있습니까? 예.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능안전 인베드 소프트웨어 개발의 CI 적용 사례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 드릴 그 시네틱스라는 회사의 한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이름이 시네틱스라는 회사인데요. 저 혼자 있는 회사여가지고 예, 그냥 개인 사업자입니다. 예, 하고 있는 거고요. CI는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뭐 CI가 사례가 할 게 있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인베디드 쪽, 그 중에서도 기능안전 쪽은 CI가 핫합니다. 핫한 게 아니라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7년 정도 인베디드 쪽에서 하면서 저희가 어떤 고민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능안전이라는 부분이 좀 낯서실 텐데요. 이 기능안전이라는 게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여러 분야 했던 그 사례들, 마지막으로 혹시 기능안전 쪽 혹은 인베디드 쪽에 적용하실 거면 이런 거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사전에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하는 내용들 제가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안전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그 중에 특히 C 언어로 개발하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쪽에 CI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게 항공, 철도, 의료 이쪽이거든요. 무기 개발 이쪽이어서 이쪽에서는 CI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예, 어떤 실패 사례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저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요, 오픈소스 파워툴이라고 하는 책 저자고요. 아마 우리나라의 젠킨스 관련한 번역서 말고 저서로 있는 책이 한 2억 권 정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권이고요. 전 QA입니다. QA에서 이런 제품들을 QA했습니다. 예, 뭐 푸딩 얼굴 인식 같은 것도 QA였고요. 그 다음에 전 KT 쪽 출신이어서 KT 쪽은 정당 쪽 홈페이지 많이 관리하거든요. 지금 503호 계신 분께서 저희 대표 되셨을 때 당명 바꾸셨는데, 당명 바꾸고 홈페이지 싹 바뀌었을 때 그게 다운되지 않도록 성능 테스트하는 게 저의 임무였습니다. 예, 이게 되게 가벼운, 어렵지 않은 홈페이지였지만 심적으로는 되게 부담되는 홈페이지였습니다. 만약 다운이 된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예, 그래서 아이폰 4 예약 가입할 때 이것도 다운 안 되게 하는 것도 제 임무였고요. 뭐 다임러 벤츠 쪽에 들어가는 저런 코드셋이라고 하거든요. 전기차 충전하는 거 개발하는 이런 쪽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QA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주로 QA 관점에서 이렇게 구축했고요. QA 관점에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QA 관점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은 시넥티스라는 제 개인 회사지만 작년까지는 상명대학교에서 그 특임 교수로 있었고요. 사실 제일 처음 했던 거는 KTDS라고 하는 SI 업체였습니다. KT IT 본부였고, 우리 SI 쪽 3대 악 그러면은 목동에 있는 KT IT 본부, 그 다음에 그 잠실에 있는 KTF의 IT 쪽, 그 다음에 농협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에 1, 2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대 악이죠. 거대 악 중에 QA를 했습니다. 그러면 악 중에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협력업체 분들께는 악회사의 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막내였습니다. 하다가 KTH에서 저는 이렇게 푸딩 얼굴 인식 이런 거 QA 했었고요. 예, 1년 만에 장렬히 저희 희망퇴직 당해서 절대 이런 거 안 해! 이러고 이제 인베디로 싹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인베디 쪽에서 하다가 계속 이렇게 지금은 인베디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역할 중에 제 소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 작년에 이 행사에서 1등 받았습니다. 이 기운 여러분들께 오늘 전달드립니다. 어차피 저는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기운 전달드리겠습니다. 혹시 1등 하시거든, 예, 이렇게 페이북 거기 우리 모임에 좀 올려주세요. 예. 처음 시작은 이 기능안전이라는 게 좀 낯서시잖아요. 이 기능안전이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안전이라고 하는 정의가요, 기능 오동작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분야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항공, 철도, 의료기기, 무기 뭐 이런 쪽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능안전이라고 하고요. 이 기능안전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이유는 보통 이 기능안전이 포함된 제품을 전기 전자장비, 뭐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줄여서 요즘은 전장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문 같은 거 보시면 자동차 전장 회사 뭐 이렇게 하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전자장치를 만드는 회사구나 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동작을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처리를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는데 자동차 한 대에 이런 전기 전자장비가 적게는, 요즘 나온 차들은 적게는 70개, 많게는 100개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벤츠 S클래스가 한 1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같은 게 한 100개 정도 있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는 매우 작게 센서 처리해주는 녀석들도 있겠지만, 뭐 핵심적으로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엔진 처리 관리 시스템 같은 핵심적인 시스템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 한 70개, 100개 정도 탑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스 코드 라인 수도 이게 최근 자료는 아니고 한 5년 전쯤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미 그때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코드 라인이 이미 뭐 한 1억 라인 이미 넘어갔다. 웬만한 OS나 그 주요 시스템들을 넘어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했거든요. 제가 기자분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할 때 저희가 그 투표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제목을 자극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제목도 보시면 1조 2천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왔더니 오늘 손발이 오글오글 거리더라고. 저 제목을 이러면서. 근데 진짜 1조 2천억을 받았습니다. 도요타가. 한 3년 전 얘기입니다. 그 도요타에서 급발진 사고가 있었어요. 급발진 사고가 있었는데 그 원인을 막 분석해 보려고 막 여러 군데가 도전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나사였습니다. 나사도 했는데 그 원인이 소프트웨어라는 걸 못 밝혀냈었어요. 그 이후로 바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소스 코드를 받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원인을 봤더니 물론 원인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의 오작동한 문제더라. 그러니까 막 비트가 있으면 비트 하나를 어느 순간에 딱 초기화를 시켜버립니다. 초기화하면 안 되는 비트를. 그러면서 이게 제어가 30초 동안 안 돼요. 그러니까 엑셀을 밟은 상태가 30초 동안 유지가 쭉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그 급발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가 이렇게 발생했던 거죠. 원을 보니까 메모리의 정보를 초기화를 시키고 보통은 저희가 방어 코드라는 거를 되게 많이 짜지 않습니까? 그것도 동작하지도 않았고 자동차 쪽은 소스 코드를 만들더라도 하더라도 156개의 미즈라라고 하는 룰을 지켜야 되거든요. 하여튼 되게 복잡한 그 룰이 한 150개 있으니까 일일이 다 지켜야 되는데 그 룰들을 그 당시는 한 140개 시절인데 그 중에 한 5개밖에 안 지켰더라. 그리고 위반한 상황도 되게 많더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얘네가 미국 법원에서 1조 2천억 원의 징벌적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징벌적 배상.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서는 징벌적 배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있어가지고 너네가 그러니까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하나요? 최신의 기술로 문제가 없다는 거를 증명해내지 않으면 그러면 너네는 그걸 못하면 사고가 나면 너네 잘못이기 때문에 너네는 이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돼. 그래서 징벌적 배상을 먹입니다. 이거 도요타 1조 2천억 이거 치시면은 많이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막 자동차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해서 배상을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1조 2천억 이런 징벌적 배상까지는 안 맞을 것인가 이게 되게 핫이슈입니다. 이 기능 안전 쪽은 이거 관련한 게 표준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1508이라고 하는 메타 표준이 하나 있고요. 항공기 쪽의 표준, 자동차 표준, 철도 표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표준을 하려는데 기능 안전 표준을 다 지켰어. 그거에 대한 증빙을 다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스 코드 했을 때 정적 분석을 했더니 위반하는 게 하나도 없었고 테스트 커버리지는 100%였는데 뭐고 이거를 증빙을 딱 냅니다. 법원 제출용으로. 세이프티 케이스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런 표준들에 따라서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만약 사고가 났는데 이거 너네 잘못한 거 아니야? 오작동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때 법원에 딱 내미는 거죠. 그러면 배상은 할지언정 징벌적 배상 1조 2천억이면 회사가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배상은 이제 피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차량은 IS 2616이라고 하는 표준이거든요. 일단 뭐 결함이 사고 발생하면은 저희 개발 현지에서 증명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IS 2616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함수 크기 제한해라. 스테이트먼트 커버리, 디시전 커버리지 우리 그 자바 개발하시는 분 말 테니까 자바로 개발하면은 저희 코버추라 이런 거 쓰면 나오는 커버리지 중에 라인 커버리지랑 브랜치 커버리지 않습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교육받을 때나 보는 MCDC라고 하는 커버리 잘 사용하지 않는 커버리 있거든요. 얘도 체크해야 되는데 커버리지를 100%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예. 그리고 미즈랍의 정적 분석률 다 예외 하나도 없이 다 만족해야 되고요. 도구도 그냥 도구 사용 못합니다. 우리 오픈소스 사용 못합니다. 젠키스 이런 건 상관없는데 정적 분석하는 도구 이런 것들은 카피당 3천만 원, 카피당 1억 이런 애들 막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요건들이 50몇 개인가 60몇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발한 사람에서는 되게 어려운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걸 해서 했다라는 증빙을 만들어놔야 징벌적 배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표준들이 이렇게 만들면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어라고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 좀 옆에서 보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걸 지켜서 징벌적 배상으로부터 피하자라고 하는 그런 표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 이런 표준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CI를 어떻게 적용했냐라고 하면
일단 CI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통합 오류를 뭐 개발 초기부터 예방하는 것이라고 보통은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이거를 이렇게 확정을 합니다. 통합 오류라는 거는 당연히 통합 빌드하는 그 오류와 저희 입장에서는 정적 분석과 그 다음에 테스트 커버리지와 함수 복잡도와 함수 크기와 함수의 호출 관계와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하는 아까 봤던 그런 표준들에서 원하는 요건들을 개발 초기는 저희는 코딩 시작한 그 날부터 해서 예방하는 것이라는 거는 저희는 문제 발생하면 당일에 조치하는 것. 그러니까 문제가 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CI 쓰는 이유는 그 문제 발생하면 그걸 빨리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예방이라는 건 저희는 문제 발생 시 당일 조치하는 것이라고 해서 저희 정의를 하고요.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죠.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정의인 거고요. 다들 하시지 않습니까? 자, 2012년도에 저희 H3라는 개발 컨퍼런스를 저희 KTH라는 회사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미 푸딩 얼굴이 시작할 때 전 이거 제가 봤던 발표 자료거든요. 이미 2012년도에도 저희 서버 개발할 때 젠기스 쓰고 제니스 테스트하고 코버추라로 커버리지 한 다음에 PMD를 정적 분석하고 자바 NCSS로 매트릭 뽑아서 JB 디펜드로 그 의존성 관리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나큐브죠. 소나큐브 붙여서 확인 다시 한번 하고 솜UI 같은 거 써가지고 그 저희 서버와 앱 간의 그 API 간의 그 테스트하고 지금 이미 7년 전 내용 아닙니까? 이미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돕는 기술에 대해서 비교적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 많아요. 그리고 이 인베디드 쪽 개발자분들이 많은 수가 저희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라 전기를 전공하시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C 언어 같은 거를 대학원이나 대학교 때 잠깐 배우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는 적기도 해요. 그리고 야, CI 하는 거는 다 웹이나 앱 개발할 때만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도 이미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C는 컴파일러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자바랑 딱 비교를 하면 일단 우리가 오픈 JDK 빼고 일단은 오라클 JDK만 생각할게요. 버전 뭐 7, 8, 9, 10개 쭉 있고 뭐 업데이트 버전 있지만 보통 하위 호환 가구 그러죠. 제가 LS 한전에 있을 때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컴파일러 이거 하려고 종류랑 버전 조사해봤거든요. 종류가 7개고요. 그러니까 컴파일러 종류가 7개고요. 버전은 베리에이션 하니까 30몇 가지 쫙 늘어납니다. 와, 이걸 도대체 유지보수는 또 어떻게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빌드라는 것 자체가 컴파일러 갖다가 이렇게 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컴파일러하고 이렇게 링킹하는 작업인데 이 컴파일러가 너무 다양해버리니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빌드 환경이 너무 민감합니다. 너무 민감합니다. OS가 7에서 만약 빌드된다는 거는 10에서는 웬만해서는 안 되고요. 라이브러리가 특정 라이브러리를 쓴다 그러면 그 버전의 마이너 버전만 바뀌어도 빌드가 안 되고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C 밑에 어느 툴 밑에 이건데 그 C가 아니라 D면 빌드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너무 민감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정적 분석하거나 테스트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즘은 CI에 당연히 포함되는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 정적 분석하고 테스트하고 하는 활동들이. 근데 이런 도구들이 너무 비싸요. 카피당 3천만 원이 장난이 아니고 진짜 3천만 원씩 합니다. 예. 저희 소나큐브도 많이 사용하시죠? 소나큐브 쓰시면 자바 개발했을 때 소나큐브 쓰면 정말 편하지 않습니까? 소나큐브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다른 버전 쓰지 않으면 기본 커뮤니티 버전은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C를 분석하려고 하면은 50만 라인 기준으로 저희 매년 25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도 너무 싸요. 250만 원 정도면. 3천만 원보다 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되게 좀 보수적인 경향이 좀 있으셔서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외부에 다 공개를 안 합니다. 공유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상대적으로 좀 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외 고객들이 이런 걸 요구를 해요. 어떤 인베디드 쪽은 소스 코드를 15년간 빌드해라는 걸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차를 타신다고 하면 우리 한 15년 정도는 보통 폐차하기 전까지 15년 동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거 소스 코드 바꿔서 빌드해서 차에 다시 탑재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인베디드는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열차, KTX 당연히 15년 이상 운영하죠. 산 위에 올라가 있는 통신기기 여기도 15년, 20년 기본으로 인베디드는 한번 개발한 다음에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고객들 여기서는 인도랑 프랑스 쪽 그 철도 쪽 만드는 회사인데 그때 저희한테 요구했던 게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너네가 빌드를 15년 동안 할 수 있는지 방안을 내놔라는 걸 저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막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려져 있는 PC에 그 수명은 5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부터 훨씬 많이 쓰지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게 5년입니다. 그리고는
한참 개발하다 보면은 개발 1년하고 운영을 한 10년 할 텐데, 개발 1년하고 2, 3년 후에 개발자가 퇴사를 하죠. 퇴사를 하고 빌드 환경과 소스 코드는 사라집니다. 혹은 빌드 환경, 소스 코드는 있는데 빌드 환경이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도 되게 많고요. 지금은 우리 윈도우 10 다 쓰는데 윈도우 XP를 빌드해야 되는 경우 생기고요. 이런 거 진짜 어떡하지? 이런 거 상황에서 15년을 어떻게 이런 걸 유지하지? 만약 노트북 하나를 두고 야, 우리 이 제품용 빌드할 머신이냐라고 해도 얘는 5년 있다 고장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럴 바에는 그냥 가상화 쓰자. 그래가지고 저희 가상화를 썼습니다. 가상화만 쓴 게 아니라 가상화와 스냅샷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나 지금 뭐 16C로 빌드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가상화 파일과 스냅샷을 남겨놓고 얘를 백업 받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저희 그 형상 관리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 형상 아이템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드 가상화하는 김에 전 원래 계속 이거 했었으니까 LS 딱 응시했을 때 그때 은근슬쩍 젠키스를 껴넣습니다. 그 VMware 쓴다고 당연히 쓰겠지만 그 누가 손으로 합니까? 자동화 시켜야지 해가지고 젠키스 쓱 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젠키스가 그 개발 도중에는요, 저희도 뭐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그 데일리로 빌드를 합니다. 데일리 빌드할 때 어떤 걸 하냐면 각 제품별로 빌드 머신을 만들어 놓고요, 스냅샷을 다 끊어 놓습니다. 스냅샷 다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빌드 환경인 거죠. 순수한 빌드 환경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그 빌드할 때 새벽 5시에 빌드할 때 그 스냅샷을 계속 돌려서 빌드를 합니다. 그럼 바이너리 떨어지겠죠. 바이너리랑 뭐 결과도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얻다가 던지고, 그리고 그때 저희가 물리 PC 한 대 썼거든요. 그리고 그 가상화는 VMware vSphere라는 도구 썼습니다. 사실 이거 서버 가상화 도구거든요. 그래서 VMware vSphere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박스 세대. 각 박스에는 CPU 2개까지 지원을 합니다. 램은 무제한이었고요. 저희도 한 대만 사용했지만 한도 해놓고 각각의 그 제품 개발용 빌드 머신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빌드할 때만 갖다 올려서 쓰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동시에 5대 정도는 동시에 빌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LS한전에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돌아가고 있는 프로젝트가 개발 프로젝트 한 100개 정도였습니다. 물론 100개를 처음에 다 수용할 수는 없었지만 대략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00개 정도고 동시에 5개 정도를 빌드할 수 있다 그러면 하룻밤에 순차적으로 빌드를 시키면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i7 그다음에 한 32기가 정도 하는 그 정도 하는 그 그냥 서버까지는 아니었고 좀 워크스테이션급 PC였고요. 이렇게 저희 했었고요. 도커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할 때 너네 도커는 고민 안 해봤니?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목적으로는 도커가 더 적절합니다. 도커 적절합니다. 도커 이미지 자체가 이미 스냅샷 끊겨져 있는 가상 머신이니까요. 그런데 이 자바 개발할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이 사용했지만 시개발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컴파일러, 정적 분석 테스트 도구가 윈도우즈만 지원합니다. 리눅스를 지원 안 하는 도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두 번째, 리눅스 지원한 도구가 있다고 해도 저희가 이미지 파일 만들 때 도커 파일에다가 이거 설치하는 거에 대한 설정을 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그 컴파일러들과 너무 많은 그 정적 분석 도구들과 테스트 도구들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도커는 나중에 저희가 쓰긴 했지만 도커는 이때 못 쓰겠다라고 하고 저희 그냥 VMware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된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잘 아시는 모습들인 거죠. S7 혹은 깃 있었고요. 저희는 레드마인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젠킨스 있어가지고 당연히 빌드하지만 순환 복잡도 NSIQ로 하고요. 중복 코드도 PMD에 있는 CPD만 빼가지고 돌리고요. 정적 분석 테스트, 시메틱 분석 저희가 파란색인 이유는 상용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천만 원짜리 도구들 달아서 빌드하고요. 빌드할 때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VMware에서 해당 VM 띄워가지고 거기서 빌드 시킨 다음에 다시 그 스냅샷 리버스 돌려서 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끝나면은 저희는 이렇게 PLM 쪽과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PLM이 뭐냐면 요 관계를 저희는 보통 ALM이라고 하죠.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ALM 도구 구성이라고 보통 툴체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PLM은 제가 인베디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컴퓨터처럼 PCB라고 하는 기판도 있어야 되고 동작해야 되는 모터 달려야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들을 관리하는 걸 PLM이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가 하냐면 각각의 제품 하나하나마다 들어가는 부품들의 단가, 부품들이 지금 수량이 몇 개나 남아있는지 이걸 다 관리해주는 도구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 소프트웨어까지 딱 들어가야지 하나의 제품이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통 하고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 제품에 어떤 빌드가 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릴리가 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그거 연계하기 위해서 여기 한번 연계를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IBM 거네요. 마침 여기 우리 스폰서죠. 도어스라고 하는 요구사항 관리 도구 써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뒤에 VM웨어가 붙었다는 거 말고는 또 상용 도구 비싼 거 붙었다는 거 말고는 또 일반적인 구성인 거죠. 그리고 상용 혹시 인베디드 하셔서 그 기능 안전 때문에 상용 정적 분석하고 테스트 도구 사실 때는 다 찾아보면 젠킨스 지원 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막상 그다음에 영업사원 불러놓고 하면 다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구입하고 엔지니어 불러다가, 왜냐면 저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엔지니어 불러다가 하면 웬걸 안 됩니다. 자기들 지원 안 한대요. 맨 뒤에 나오겠지만 저희 인베디드 쪽에서는 잘 안 하지만 CI에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되는 게 그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 중에 상대 경로를 저희 써야 되거든요. 근데 도구가 절대 경로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 얘기는 개발자 A, B, C, 그다음에 CI에 올라가 있는 VM에서 모두 다 C 밑에, 툴스 밑에, 뭐 밑에 이런 식으로 다 절대 경로를 달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막 그런 도구들, 제가 찍는다고 하시길래 잘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약간 회색을 했는데, 설명만 그럴싸하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홈페이지 보고 처음에 다 보고 당연히 젠킨스 정도는 다들 지원하겠지. 제가 작년부터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만약 도입하신다 그러면 이거 믿지 마시고요. 여기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중에 일부는 너무 잘 지원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다 믿지 마시고 홈페이지에서 우리 상용도구 3천만 원이지만 우리 젠킨스 지원합니다 라고 하면 믿지 마시고 와서 시연해달라고 하고 보신 다음에 결정하세요. 비싼 도구 샀는데 젠킨스도 안 되면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 이슈가 너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LS 같은 경우는 전사 적용이었는데요. LS의 다른 조직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조직들은 보통 대기업인데 보통 이런 CI를 전사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구축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하나가 5년, 10년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나 팀 단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vSphere가 이미 금액이 상당하죠. 그 다음에 박스, 그것도 금액이 상당하죠. 하려다 보니까 요 구축하는 데만 1,000만 원 단위 이상은 이렇게 훅 올라가더라고요. 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버 가상화를 썼던 이유는 제가 VM웨어를 잘 몰라서 서버 가상화를 제가 선택했던 거였거든요. 어차피 회사에서 돈 준다고 하는데 뭐 비싼 거 쓰지 이러면서. 근데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물론 LS는 그게 맞았습니다. 전사적으로 지원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엔 이 조합으로 갔습니다. 최근엔 저희 이 조합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맥미니와 VM웨어 퓨전 조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맥을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맥미니 2008 작년에 나온 그 검은색 맥. 맥미니 잘 나왔다고 하는, 가격은 비싸지만 정말 시스템 잘 나왔다고 하는 그 맥미니에다가 추가 램을 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8기가가 기본이거든요. 그게 135만 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137만 원인가 해요. 그리고는 그 OWC라고 하는 미국 그 애플 관련 사이트 가가지고 64기가짜리 램을 삽니다. 왜냐하면 애플에서 64기가를 달려고 하면 극악무도한 그 비용을 받습니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걸 안 사고 여기서 사니까 500 몇 불 하더라고요. 왔는데 받았는데 하이닉스 램이네? 메이드 인 코리아네? 근데 국내 사이트에 안 팝니다. 미국 아마존 가시면은 32기가짜리 파는 거는 하이닉스랑 삼성 거밖에 없는데 다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한국에서 팔질 않아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서 중요한 애플 공식 장착 비용 44,000원이 붙는 이유는 저렇게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해줘야 나중에 AS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맥OS 하는 이유는 일단 저희 도커 쓰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윈도우즈보다는 도커가 좀 낫고. 그럼 왜 리눅스 안 쓰냐? 리눅스는 저희 인베디드 개발하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인베디드면 전 당연히 리눅스 되게 잘 쓰실 줄 알았는데 리눅스에서 개발하시지 않고 보통 윈도우즈에서 개발하세요. 크로스 컴파일러로. 그래서 리눅스를 거의 못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던 분들 중에서는. 그 리눅스를 거의 활용을 안 하세요. 그나마 맥은 좀 낫지 않습니까? UI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활용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타임머신이었습니다. 타임머신이 이렇게 편한 건지 몰랐거든요. 그 맥에 있는 기본으로 들어있는 그 타임머신이라는 백업 기능, 그다음에 백업 대신 백업 시스템을 좀 비싼 걸 박았습니다. 한 120만 원짜리 그 디스크 박았거든요. 레이드 데이는 박았는데 그걸 했더니 백업 걱정해서 되게 벗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백업이 왜 중요하냐면 물론 백업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능 안전에서 백업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능 안전도 하려면 아까 그 표준들 막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건들 다 맞춰야 된다고. 그 중에 하나가 형상 관리를 하라고 하고요. 그 형상 관리는 CMMI에 있는 거 따라 하라고 하고 CMMI에서는 백업 어떻게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그 요건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서라도 너무 좋았습니다. 샀던 거는 VM웨어 퓨전 프로를 샀고 프로 아닌 거와 프로인 게 있거든요. 프로가 램을 더 많이 지원하는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 한 20만 원 샀습니다. 135만 원, 60만 원,
44,000원, 2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대에서 한 250만 원대 이렇게 훅 줄었습니다. 비용이.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젠킨스 관점에서 vSphere, 그러니까 서버 가상화, VMware의 vSphere 퓨전, 그러니까 서버 가상화 도구와 데스크탑 가상화 도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전용 플러그인이 있어가지고 연결시켜 놓은 다음에 스냅샷 이걸로 돌려 이런 게 좀 쉬워요. 근데 퓨전은 그게 없죠. 다만 여러분 젠킨스 쓰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커맨드 라인에서 CMD에서 뭐만 된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퓨전이 그 커맨드 라인에서 다 할 수 있는 명령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스냅샷을 돌려, 걔로 켜, 끝나면 다시 꺼져, 다시 돌려, 이게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vSphere로 했던 거는 이 플러그인 써가지고 VM을 통제했고, 그 아닌 다음에서는 이 퓨전에서 기본 제공하는 커맨드 라인 명령을 사용해가지고 이걸 제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맥OS랑 퓨전 구성도를 보시면 맥OS에 다 도커 올렸고요. 도커 위에다가 도커 쓴 이유 다른 게 아니라 레드마인과 젠킨스 돌리려고 썼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를 같이 개발하는, 왜냐하면 이게 항공 쪽이어가지고 이게 좀 찍고 계셔가지고 회사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항공 쪽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같이 개발하는데 환경이 동일한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매번 다 설치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담당자분하고 협의 통해서 도커로 해서 이미지를 떠가지고요. 이미지 그냥 배포시켰거든요. 확실히 작업이 줄긴 하더라고요. 줄긴 하나. 그러니까 이미지를 해가지고 하니까 동일한 환경을 꾸밀 수 있는 건 줄었죠. 하나, 젠킨스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레드마인은 만약 도커를 운영하신다고 하신다면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레드마인에서 기본적으로 도커 이미지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비트남이라고 하는 그 다 이렇게 풀스택을 해주는 데도 있죠. 거기서도 레드마인 거 도커 이미지 제공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플러그인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생짜죠. 근데 레드마인 생짜로 못 씁니다. 쓸 수는 있지만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몇 개의 플러그인을 깔아야 됩니다. 그 설치하면 이 루비를 만들었거든요. 잼 파일 의존성 때문에 계속 잼 파일을 다운 받는데 전 잼만 받으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OS 의존성, OS 패키지까지 계속 받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정보가 없습니다. 일일이 구글링해서 찾아서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려보고 이걸 해야 되니까 제가 원하는 딱 5개, 한 5개 정도의 레드마인 플러그인 하면서 이 도커 하는데 도커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데 한 2주 이상이 걸렸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도커 파일, 제가 지금 도커 파일 보시면, 이 레드마인 도커 파일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고, 도커 할 때 보통 저희 시작하면서 런 돌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복잡하고, 전 다시 만들려면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애가 얘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도커에서 레드마인 돌리시겠다. 근데 플러그인 쓰시겠다. 조금 고려해보세요. 그러니까 와르 파일로 떨어지는 이런 애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편해요. 특히 너무 편합니다. 도커 돌리더니. 하지만 쟤는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퓨전에서 빌드하면은 얘가 퓨전 VM 띄워서 이 모델이 있는 경우는 MDD, 모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 많이 하거든요, 이쪽은. 그래서 그걸로 해서 상용 테스트하고 C코드해서 뭐 정적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스냅샷으로 돌려가지고 계속 매번 오늘 하든 내일 하든 10년 후에 하든 15년 후에 하든 동일한 딱 오늘의 이 형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빌드하게끔 설정해서 돌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는 고민 안 해봤냐? 다 클라우드에서 다 지원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자, 이거는 2016년도에 제가 발표했던 내용이어가지고 기존 자료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했습니다. 인베디드 회사에 가보시면 저 LS 산전에 있을 때 저희 리눅스를 서버로 쓰면 안 됐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IT 담당, 죄송합니다. 회사명을 댔네. L사에서, 네. 이게 진짜, L사에서 저희 서버로 리눅스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리눅스를 못 씁니다. 못 쓴 이유가 IT 담당자분이 리눅스를 못 쓴대요. 윈도우밖에 못 쓰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윈도우 서버만 써야 된답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인베디 쪽에서는 이렇게 서버 인프라 관리하는 분들, 이렇게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거 관리하라고 하면 사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서버니 뭐니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 처음에 클라우드 생각했습니다. 여기 우리 MS니까요. 애저와 AWS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었는데, 뭐 자랑 다 하지 않습니까? 뭐 인프라 뭐 필요 없다, 뭐 했다. 그다음에 온디맨드라 비용한 만큼 사용한 것 돈 내면 된다. 했는데, 그 당시에 요때 제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막 찾았는데 이 스냅샷을 이렇게 전체 스냅샷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렇게 스냅샷 찍어놓고 돌리는 것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걸 제가 못했습니다. 구현을 못해가지고 하다 포기했고요. 그때 막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5.4불 한 7, 8천 원이면 한 프로젝트 한 달 정도 쓰겠더라고요. 이게 인베 쪽에서는 절대 큰 비용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고 전문가 필요 없으면 이거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못했고요. 제 실력이 일단 안 돼서 못했고, 두 번째는 보안 이슈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빌드하기 위해서는 애저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소스 코드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보안상 이렇게 걸려버렸어요. 그래서도 못했고요. 하지만 이거 하느니 이거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해보고 싶고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요구사항이 또 나왔죠. 이 타겟 보드가 뭐냐면 인베디드이기 때문에 어딘가 이렇게 컴퓨터 같은 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테스트도 거기에 올려서 이렇게 테스트 자동화를 돌려야 됩니다.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 보드가 그냥 우리가 보는 PCB 보드 요만해요. 그 라즈베리 파이, 뭐 아두이노 이런 식이거든요. 올려서 해야 되는데 얘를 재부팅하지 않으면 찌꺼기 데이터에 남아 있어서 이게 빌드한 다음에 여기에 바이너리 올리고 테스트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얘를 재부팅을 매번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재부팅이 다른 게 아니라 전원 껐다 키면 되는 거거든요. 재부팅이 이렇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젠킨스 빌드하기 전에 다시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와이파이나 USB를 이용해서 전원을 컨트롤해 주는 거. 요즘 우리 IoT 뭐 스마트 플러그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뭐게 KT, SKT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샤오미 다 걔네 서버를 갔다 와야 되는데 여기가 보안상 밖에 서버를 갔다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 네트워크 상에서 뭔가 조절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또 찾은 게 처음에는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오픈 소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는 USB가 4개가 달려 있거든요. 요 하나하나를 껐다 켰다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요게 전원 탭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옛날 10년, 7, 8년쯤 나온 그 전원 탭이 있는데 그 USB 연결돼 있어가지고 원래 목적은 PC고요. 요 밑에 그 USB를 껴가지고 전원 멀티탭이에요. 거기에 무슨 뭐 프린터니 모니터니 이런 거 껴놓은 다음에 PC가 땅 꺼지면 USB가 전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전원을 싹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만 끄면 나머지 절전시켜버리게 그 목적에 나온 전원 탭을 사가지고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을 시킵니다. IP 있을 테니까 때려가지고 야, 그 USB 켜 이런 식으로 해서 재부팅을 시켰거든요. 한참 하다가 나중에 정말 찾다 하니까 미국에서 제가 혹시 궁금하실까봐 제품명 적었거든요. 옙키샷의 와이쿠시라는 제품입니다. USB 껴가지고 데이터 통신도 다 되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얘를 이렇게 1, 2, 3번 있어서 꺼라 켜라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사가지고 지금은 처음에 아는 얘였지만 지금은 얘로 하고 있고요. 얘는 언제 쓸 거냐? 얘 언제 쓸 거냐면 아까 저희 가상화할 때 퓨전 쓰느냐, 뭐 vSphere 쓰냐 말씀드렸잖아요. vSphere 쓸 땐 저는 이거 쓸 거고요. 퓨전 쓸 땐 이거 쓸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할 때는 그 보드를 연결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 쓸 거고 여기는 그냥 바로 그 맥미니랑 바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얘를 쓸 거고.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사시려고 해도 못 사요.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제 재고가 그 이베이에 3개 남아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다 구매했습니다. 재고가 0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은 이베이에서 사고 싶으셔도 제가 다 사왔기 때문에 좀 분량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왔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맥 있고 도커 있고 이렇게 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그 레드마인 상에서 깃 레파지토리가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기톨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22번을 얘를 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맥의 22번을 2022라고 하는 포트를 아예 바꿔버렸고요. 왜냐면 애초에 SSD는 계속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빌드해! 그러면은 얘가 가가지고 VM 리버트 시킨 다음에 막 빌드하고 필요하면 여기 뭐 USB 그 허브 아까 껐다 켰다도 하고 테스트하고 나오면 그 나온 결과들 다시 SSH 통해가지고 기세다 등록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SSH가 원래 22번이지만 맥에서 못 쓰기 때문에 왜냐면 도커에서 쓸 거라서 도커 저 컨텐츠 쓸 거라 제22 주고 쟤는 202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왜냐면 그 SSH 명령 줄 때 계속 바꿔 썼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좀 시켰고요. 자, 사진 다시 한번 드릴까요? 사진 찍으실 거면 네. 물론 자료도 배포할 겁니다. CD는 고민을 당연히 합니다. CI가 됐는데 CD 고민 안 할 필요가 없죠. CD는 고민했는데 디플로이의 대상이 어딘지 제가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2년 전에 2017년도에 지금 독일 쪽에 가면은 에자일 인 오토모티브로 해서 자동차 개발할 때 에자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거기 참여했다가 주로 에자일 문화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런 도구 구성에 대한 내용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BMW에서 했길래 안 되는 영어로 끝나고 손을 들어서 너네 근데 디플로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는 디플로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것도 디플로이는 결론 못 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운행 중인 자동차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트워크도 안 되고요. 그럼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공장이 하는 게 디플로이인가? 아니면 릴리즈 관리 서버에 올라가는 게 디플로이인가? 이게 결론 아직도 저희가 못 냈습니다. 디플로이의 대상에서 CD까지는 못하고요. 사실 CD가 필요한 이유도 못 찾았습니다. 소스 코드를 한번 계산해서 제품 안에 올리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건들을 지켜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아까 그런 요건들이요. 그러니까 굳이 잘 돌아가는데 결함이 아닌 이상 개선을 하겠다고 굳이 그 난간을 헤쳐나가진 않는 거죠. 그래서 제 차가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 되게 오토 크루즈 컨트롤 제가 샀다 막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데 감 때 훅 밟았다 훅 쓰고 이러거든요. 이걸 왜 개선 안 하지? 처음에 되게 불만이었는데, 제가 지금 자동차 사서 전 이거 개선 안 합니다. 왜냐면 이런 요건들 너무 힘들어서. 테슬라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마지막까지 찾아봤는데. 자, 결론입니다. 인베디드 쪽에서 저희 쪽은 조심할 뿐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조심할 뿐이지 점점 확대를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에제 오토모티브 가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물론 알아듣는 사람이 200명 중에 2명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문화들을 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깃허브이 갔더니만 지금 저 여기 붙어져 있거든요. 요거 죄송합니다. 여기 찍은 건데, 네, 깃허브에서 깃허브 러브 오토라고 하면서 이런 스티커 나눠주더라고요. 레어템이죠. 없더라고요, 이거. 네. 그러니까 점점 이쪽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어요. 뭐 CI는 다 좋은 건 맞고요. 저희 보통 CI 안 했을 때 LS 기준으로 하면은 제품에 한 많은 코드라인이 아니었는데 정적 분석 돌려보면 룰 리번이 한 3만 개쯤 됩니다. 3만 개면은 어떻게든 고치면 고쳐요. 무조건 우리 연결 만드니까. 근데 마지막에 한 100개, 200개 남거든요. 걔가 죽어라 안 고쳐집니다. 못 고쳐요. 걔를 고치는 다시 짜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떡할 겁니까? 우리 제품 납품은 해야 되고, 안 하면 계속 배상금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거면 처음부터 해야 된다라는 말씀, 당연한 거지만 저희 인베디드 쪽은 계속 있는 사례라 말씀드린 거고, 인베디드 하실 때 SVN 깃도 안 쓰시면서 젠키스 하자는 조직이 있거든요.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깃이나 SVN 당연히 쓰신 다음에 젠키스 그러는 거지, 뭐 이것도 안 쓰시는데 이거 뭐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시스템 헤더들 SVN하고 깃 안에서 쓰시고요. 빌드가 넣은 모든 요소는 점프레이트 파일 밑에 혹은 메이크 파일 밑에 하위 경로로 다 하셔야 되는데, 하위에 상대 경로로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도구들 중에서 절대 경로밖에 안 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절대 경로가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CI를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CI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대 경로 지원하는 도구들 써주시기를 바라고, 라이선스들 어차피 사야 되니까 당연히 좀 20%더 비싸더라도 플로팅 쓰시는 게 훨씬 남는 장사고, 젠키스 잡은 빌드 전용 하나랑 품질 매트릭용 하나 구분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빌드에 되게 민감해 하시더라고요. 팀장님들.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저희가 젠키스 쓰는 이유는 문제가 생긴 걸 빨리 고치겠다는 의미지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쪽은 우리 3천만 원짜리 익숙하기 때문에 안 되면 무조건 전화하거든요. 아니면 엔지니어 들어와. 거의 상주하기도 합니다. 와서. 왜냐면 1년에 3억씩 4억씩 주는데, 유지보수 비용만. 예. 근데 오픈소스 사용은 무료지만 사실 무료가 아니죠. 비용인데, 이거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쪽에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인베디드 개발자분들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정말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고려하셨으면 하는 게 있고, 이상으로 딱 39분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거나, 혹시 제가 끝나고 나서도 질문 주시면은 최대한 아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